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누가 전화했는데 금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사두면 나중에 2배로 받을 수 있다고. 엄마, 그거 사기예요. 그거 사기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5억어치 벌써 샀어. 엄마가 전 남편에게 보이스피싱 당해 전 재산 털어 금을 샀는데 오히려 좋게 됐어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평범한 결혼이 50일 만에 무너질 줄은. 혼인신고하고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통장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나 땡 잡았네. 그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은 늦은 편이었습니다. 48배 만난 인연이었으니까요.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조용해. 친구는 그렇게 말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속인 적 없는 사람이 해준 소개였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빠르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땐 외로웠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누군가와 밥을 먹고 저녁에 말을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그게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 남편은 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가끔 짧게 맞장구를 쳤죠.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그런 말들이요.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혹시 집은 있으세요? 네. 작지만 아파트 하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남편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던 것 같은데 착각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석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남편은 늘 정해진 시간에 나타났고 늘 같은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안정적이라고요. 프로포즈는 평범했습니다. 저랑 결혼하실래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꺼낸 말이었어요. 반지도 없었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젓가락을 놓고 물었죠. 생각해 볼게요. 오래 생각하실 거예요? 글쎄요. 전 빨리 결정하고 싶은데요. 남편은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급한지 묻지 않았어요.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승낙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조용히 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동사무소에 다녀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 좀 보여줄래요? 왜요? 그냥 앞으로 살림 계획 같은 거 세우려고.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부부가 됐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 보여줬어요. 남편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면서 숫자를 따라 읽는 것 같았어요. 이게 다예요? 네. 저축은 이것만 하세요? 네. 왜요? 남편은 대답 대신 픽 웃었습니다. 나 땡 잡았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부부끼리 하는 가벼운 장난이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제게 돌려주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요? 아니, 그냥요. 그날 저녁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웃음소리만큼은 분명히 들렸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결혼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남편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아버지가 빚이 좀 있었어요. 빚이요? 네. 원래 4억이었는데 제가 거의 다 갚았어요. 이제 3천만 원만 남았거든요.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걸 왜 결혼 전에 말 안 했어요? 말하면 결혼 안 하실까봐. 그럼 지금 말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젠 부부잖아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그걸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을 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아버지 빚을?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는 함께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으셨나요? 거절해야 하는데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는 순간 말이에요. 알았어요. 제가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목구멍까지 뭔가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다음 날 바로 제 적금을 깼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3천만 원을 남편 계좌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받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렸을까요? 문자로 송금 확인 알림이 왔을 때 남편은 화면을 보고 또 웃었어요. 그날 아침에 통장 볼 때처럼요. 결혼 보름째.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했는데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집에 있었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도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 안 가요? 재택근무예요. 어제도 재택이었잖아요. 이번 주는 재택 기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 안에만 있었어요. 나올 때는 화장실 갈 때뿐이었는데 그것도 한 번 들어가면 1시간씩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싶었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 정리하려고요. 화장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가끔 작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분명하진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잣말 같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응, 곧 들어와.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 주 안에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휴대폰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2대 들고 다녔어요. 하나는 항상 화면을 뒤집어서 테이블에 놓았고 하나는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왜 휴대폰이 2개예요?
하나는 업무용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했어요. 두 대 모두 개인 번호였거든요. 화면에 뜨는 발신자 이름도 회사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습니다. 송금 완료. 연락 주세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어때요? 금액 확인했어요. 카톡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메신저 앱이었는데 이름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화면 위쪽을 보니 채팅방 목록이 보였어요. 숫자가 20개가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업무용 휴대폰에 왜 이런 메시지들이 오는 걸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한 달째 돈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니요?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에 계신다고만 했어요.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요? 500만 원이요. 또 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3천 갚았잖아요. 그건 아버지 빚이었고 이건 어머니 병원비예요. 다른 거잖아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병원비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병원비를 안 준다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다음 날 또 적금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병문안을 간 적이 없었어요. 병원은 어디예요? 저도 가볼게요. 아, 괜찮아요. 어머니가 며느리 보기 싫대요. 왜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돈만 받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돈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사흘 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친구 사업 투자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요? 친구요? 네. 괜찮은 사업이래요. 나중에 이익 나면 나눠준대요. 나중에가 언제예요? 그건 아직 모르죠. 돈을 줬습니다. 일주일 뒤엔 차 수리비였어요. 사고 났어요? 아니요. 그냥 정기 점검인데 부품을 갈아야 한대요. 얼마나요? 200만 원이요. 또 돈을 줬습니다. 그 다음 주엔 어머니 약값이었습니다. 병원비는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건 수술비였고 이건 약값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때는 사흘에 한 번씩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묻지 않고 줬어요. 부부니까,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나만 참으면 되겠지. 나만 이해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혼 50일 만에 제 예금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돈 이야기 좀 그만해요. 왜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당신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부부잖아요. 부부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돈만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 돈 많잖아요. 그 말에 온몸이 식었습니다.
당신 돈 많으니까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가족이 아프고 빚도 있고. 그런데 당신은 돈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거예요? 야박하다고요? 그럼 뭐예요? 돈 아까워서 남편 가족 아픈 것도 못 본 척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제 잘못,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새벽 2시에 통화를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벽 너머로 들렸어요. 응, 곧 들어와. 조금만 더 알았어. 다음 주면 될 거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새벽 2시예요. 결혼 2달째. 저는 이혼을 꺼냈습니다. 우리 헤어져요.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아요.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럼 위자료 주세요. 위자료요? 네. 3천만 원이요. 무슨 위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위자료 줘야죠. 제가 먼저 말했지만 당신이 저한테 계속 돈만 요구했잖아요. 그건 가족 일이었고. 남편은 팔짱을 꼈습니다. 어쨌든 이혼하려면 3천만 원 주세요. 그럼 도장 찍어줄게요. 협박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면 이혼 안 해요. 계속 같이 살아요. 그 순간 남편이 일어서더니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당신 돈 많잖아. 3천만 원쯤이야. 놓으세요. 놓기 싫은데요? 남편이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팠어요. 아파요. 그럼 3천 준다고 해요. 빨리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손을 놨어요.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보라색으로요. 다음 날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확인하고 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수고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결혼 60일 만에 이혼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친정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가 전화했는데 금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금이요? 응.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사두면 나중에 2배로 받을 수 있다고. 엄마, 그거 사기예요. 아니야. 진짜래. 증권회사 사람이래. 증권회사에서 그런 전화 안 해요. 그런데 나 벌써 샀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요? 엄마, 얼마나 샀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5억어치.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이야. 지금 바로 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 문을 여는 것도 힘들었어요. 5억이요. 집을 담보로요. 어머니 집은 평생 모아서 산 거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도 한 번도 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건 너한테 물려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 집이 지금 담보로 잡혀 있다고요?
택시 안에서 계속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금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 어제 받았어. 누가 가져다 줬어요? 응. 친절한 사람이 직접 가져다 줬어. 그 사람 연락처 있어요? 있지. 명함도 받았어. 명함이요. 그럼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시간 뒤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 바닥에 쌓인 금 상자들이 보였어요. 20개가 넘었습니다. 엄마, 많지? 이거 다 팔면 10억은 받는데.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거 사기예요. 아니야. 증권회사에서 온 사람, 증권회사는 이렇게 안 해요. 집까지 찾아와서 금 팔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어머니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골드 투자 전문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이름도 없었고 주소도 제대로 안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만 하나 있었죠.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그럼 내 돈은? 어머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대출은 언제 받으셨어요? 이틀 전이야. 은행 어디예요? 수도권에 있는 저축은행. 저축은행이요. 집을 담보로 5억을 이틀 만에 대출해줬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대출 서류 어디 있어요? 여기.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펼쳐보니 금리가 연 15%였습니다. 엄마, 이거 1년에 이자만 7,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갚으시려고 했어요? 금 팔면 되잖아. 2배로 받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이요. 이혼하고 1달 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우연일까요? 엄마, 처음에 전화 온 게 언제예요? 한 보름 전? 보름 전이요. 이혼하고 보름쯤 됐을 때였습니다. 처음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금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엄마 이름을 알았어요? 응. 나를 이름으로 불렀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도 제 친정 어머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엄마, 그 사람이 혹시 내 이야기 했어요? 응. 나한테 딸이 있다. 그런 말 했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따님이 잘 사시니까 어머니도 여유 있으시죠? 그런 말을 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 알려준 거였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 어머니 정보를 넘긴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미 연락을 끊은 거였습니다. 엄마, 금은 어디서 받기로 했어요? 팔 때요. 그 사람이 다시 온대. 1달 뒤에. 1달 뒤요? 응. 그때 2배 값에 사간대. 2배요. 5억을 10억에 사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금값이 1달 만에 2배가 될 리 없잖아요. 엄마, 이 사람들 안 와요. 1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안 와요. 애초에 살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 이제 어떡해? 처음으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금 상자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진짜 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것도 있었고 손바닥만 한 것도 있었어요. 전부 합치면 100돈이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금일까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내일 감정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금 상자를 들고 귀금 속 거래소로 갔습니다. 직원이 금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진품입니다. 정말요? 네. 순도도 괜찮고요. 근데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한 5억 정도 되네요. 5억이요. 대출받은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파시려고요? 그게 지금 팔 수 있나요? 팔 수는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양을 팔면 시세보다 낮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얼마나요? 한 1020% 정도요? 그럼 4억에서 4억 5천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대출금을 다 갚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보관만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오르고 있어요? 네. 요즘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금 수요가 늘고 있어요. 직원의 말을 듣고 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금을 지금 팔면 손해예요. 하지만 안 팔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소를 나와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금은 진짜예요. 근데 지금 팔면 손해래요. 그럼 어떡하니? 일단 이자를 내면서 버텨볼게요. 넌 돈도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 남편한테 거의 다 뜯겼으니까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625만 원이에요. 제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요. 전 남편을 소개해준 그 친구 말이에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언니 잠깐 만날 수 있어? 바빠. 중요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하기는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내줘.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1시간만.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친구는 오자마자 시계를 봤어요. 바빠서 그래. 빨리 말해. 언니, 나 이혼했어. 알아. 알아? 소문 들었어. 친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소개해준 그 사람 있잖아. 응.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하자마자 돈 뜯어갔어. 3천만 원 넘게.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보이스피싱 했어. 5억어치 금 사게 해서. 친구는 커피만 빙빙 적고 있었어요. 언니, 그 사람 정과 있는 거 알고 있었어? 폭행 전과도 있더라. 알고 있었어? 친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어.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뭐라고? 알았다니까. 전과 있는 거. 알고도 나한테 소개했어? 너 외로워 보였잖아. 그게 무슨 48배 혼자 사는 거 불쌍해 보였어. 그래서 소개해 준 건데 뭐가 문제야? 친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가가 있든 말든
결혼은 했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덕분에 결혼했잖아. 근데 이혼한 건 내 탓이지. 내 탓이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 관리 못한 거잖아. 돈도 내가 준 거고. 언니, 나 지금 5억 빚 생겼어. 그건 내 엄마가 멍청해서 그런 거지. 친구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 바빠.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나도 할 말 많아.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20년이요. 20년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허무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는 5억 빚이 있고 전 남편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해야겠다고요. 전 남편을 신고해야 한다고요. 다음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기 신고하러 왔어요. 경찰관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결혼 과정, 돈 뜯긴 일, 이혼, 어머니 보이스피싱까지 전부요. 경찰관은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사기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부부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는 애매하거든요. 하지만 결혼 전에 빚이 있다는 걸 숨겼잖아요. 그것도 결혼 생활 중에 알게 된 거라서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사기죄는 어려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은요?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해요. 어떤 증거요? 전 남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됐다는 증거요. 통화 기록이라든지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전 남편이 자백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아야죠. 경찰관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요? 몇 달 아니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1년이요. 그동안 이자는 어떻게 내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딸아, 그 사람이 또 전화했어. 누가요? 금판 사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금 사러 온대. 약속한 대로 2배 값에. 엄마, 그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온대잖아. 안 와요. 오더라도 돈 안 줘요. 그럼 어떡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온다면요. 그걸 경찰한테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행범으로요. 엄마, 그 사람 언제 온대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래. 알았어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무슨 생각이야? 제가 처리할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음 주 금요일에 금을 사러 온대요. 정말요? 네. 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날 잠복 수사를 해야겠네요. 잡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해요. 드디어요. 드디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뭔데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매일 어머니께 전화해서 혹시 연락 왔는지 확인했어요. 엄마, 그 사람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없어. 금요일 오후 2시 맞죠? 응.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이 안 왔어요. 오전 10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오늘이죠? 네. 어머니 집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저희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신호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후 1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엄마, 괜찮아요. 경찰이 밖에 있어요. 정말 올까? 올 거예요. 2시가 되었습니다.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5분, 10분, 15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안 오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려 하자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제가 나갈게요. 문을 열었습니다. 중년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금거래 건으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어머니가 금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상자를 열어 금을 확인했어요. 좋네요. 약속대로 10억에 사가겠습니다. 10억이요. 지금 돈 있어요? 여기요.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신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돈이죠.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요. 몇 초 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남자들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다 꾸민 거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남자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끝났어, 끝났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들 조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보이스피싱 조직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전 남편이 정보를 넘긴 게 맞아요. 정말요? 네. 용의자 휴대폰에서 전 남편과의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계좌 이체 내역도 있고요. 전 남편도 잡았어요? 아직이요. 수배 중입니다. 수배요. 곧 잡힐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한 달 뒤 전 남편이 잡혔습니다. 다른 지역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대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전 남편을 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합니까?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결고리까지 전부요. 피고인은 결혼 사기 및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4년이요. 판결은 2달 뒤에 나왔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이었어요. 전 남편은 끌려나갔습니다.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4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대출은 아직 남아 있어요. 매달 이자를 내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금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처음엔 5억이었던 금이 2년 뒤엔 7억이 됐어요. 3년 뒤엔 8억 5천이 됐고요. 지금은 거의 10억에 가까워요. 거래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대박이에요. 대박이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기를 당해서 산 금이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게 해준 거니까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4년 동안 불안해하셨어요. 매달 이자를 낼 때마다, 통장을 볼 때마다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금을 팔았습니다. 대출금을 다 갚고도 3억이 남았어요.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 엄마 거예요. 아니야. 내가 4년 동안 이자 낸 거잖아. 괜찮아요. 엄마가 쓰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난 이제 늙었어. 돈 쓸 데도 없고 내가 가져. 결국 반씩 나눴습니다. 집도 자유로워졌어요. 담보가 풀렸으니까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재혼 생각은 없어요.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외롭지 않아? 외롭죠. 하지만 괜찮아요.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거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죠. 그래도 금값 올라서 다행이다.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네, 그래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해요. 다행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어야 했다고요. 20년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가끔 SNS에서 보면 잘 살고 있더라고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쉬울 뿐이에요. 전 남편은 출소했을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다른 사람을 또 속이고 있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딸아, 저녁 먹었어? 네, 엄마. 엄마는요? 나도 먹었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요. 혼자라는 게 외롭긴 하지만 적어도 안전하니까요. 사람을 믿는 마음과 경계심, 그 사이 어디쯤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외로움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 적 있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4년 동안 치렀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외로움을 채우려다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천히 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을 지키면서요. 밤이 깊어갑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하니까 이제 자야겠어요. 혼자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제 통장은 제가 지킬 수 있으니까요.